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1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오랜만에 그 시장 맵이 많이 초록초록합니다. 그렇죠. 이제 봄도 오고 새싹도 자라고 하는데 초록초록해야죠. 그동안 너무 힘들었죠. 근데 뭐 아직 전쟁이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장이 과연 언제 끝나게 될지 손꼽아 기도하며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다행인 건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유가 부분을 걱정을 하는데 유가가 조금 내려왔죠. 어제도 이제 우리 장중에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 선물 기준으로 유가가 조금 내려오고 할 때마다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밤사이에도 이게 전쟁이 종전과 확전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 그리고 이제 행정부 안에서도 조금 의견들이 엇갈린다라는 보도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제 소리치면서 뭔가 되게 강경하게 대응하면 그 옆에서 베센트 장관이 나서가지고 베센트 장관은 그냥 모든 분야에 다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무슨 어떤 분야의 장관인지 벌써 까먹을 정도로 거의 뭐 많이 나서고 있는데 다양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지금 주한미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그 숫자 주한미군 수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군함 파견에 대해서 더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여기에서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사실 지금 독일을 비롯한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은 당연히 파견을 안 하겠죠.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GTC가 개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언급이 참 많이 됐죠.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삼성전자 이야기가 지금 거론이 됐고 신세계 뭐 현대 뭐 다양한 기업들의 언급 가운데 또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직접 GTC에 현재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밤사이에 전해졌었던 다양한 소식들 가운데서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AMD 리사수 CEO가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관련한 논의를 긴밀하게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파운드리 얘기가 올 하반기에 또 꽤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현실화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 긍정적인 시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밤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글로벌 시황의 박명성님과 함께 월가 뉴스레터 확인해 보겠고요. 방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주한미군 숫자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군함 파견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전쟁은 과연 어떤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님 모시고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참 초록초록한 맵을 보니까 기분이 조금 좋네요. 맞습니다. 마음 네. 편해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전쟁 말고 다른 얘기를 좀 길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신났어요. 네, 제가 이게 작업을 하면서 젠슨왕 CEO가 뭐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3시부터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체력이 좋아요. 5시 반까지 얘기하더라고요. 2시간 반을 계속 서서 브리핑을 한다고요? 중간에 계속 영상 틀고 잠깐 들어가서 쉬다가 네네. 나와서 또 얘기하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와, 그분은. 무슨 3부 4부를 하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별로 안 피곤하더라고요. 요즘 맨날 그 싸우는 얘기 뭐 어떻게 전쟁 되느냐 얘기. 이 얘기만 하다가 이거 보니까 막 중간에 막 올라프가 나와요. 진짜로 이렇게 올라프가 이렇게 청청청청 올라프 너 뭐 어떻게 된 거니 뭐 이러니까 뭐 우리가 로봇으로 널 가르쳤잖아 이러면서 올라프랑 대화를 하고 막 그래요. 오, 네. 그게 뭐 그래픽으로? 아니요, 실제 로봇. 실제로? 네. 로봇이 올라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예. 진짜요? 조그만한 왜 저번에도 한번 뭐 나오지 않았나? 강아지였나? 하여튼 귀여운 거 하나 나왔었는데 네. 이번엔 또 올라프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개장 전까지만 해도 계속 유가 걱정하고 뭐 전쟁 얘기하고 이러다가 그 장 중부터는 완전히 시장이 그 엔비디아의 그 GTC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네, 그것만 보면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그림으로 바뀌었어서 GTC가 전쟁을 잡아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물론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네. 다행히 오늘은
그래도 장의 막 후반에 엔비디아의 영향, AI 얘기를 좀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었고요. 템베거님, 삼성 주식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인 거죠. 네, 실제로 근데 삼성을 언급을 했어요. 파운드리 방금 맞아요. 얘기해 주셨는데 삼성 얘기도 했고 현대 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갑자기 또 신세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세계는 어제 밤사이에 이런 AI 관련한 소식들이 꽤 많았어요. 아, 그래요? 데이터 센터 네, 맞아요. 짓는다고 그 얘기였습니다. 하고. 네. 그러니까 젠슨왕 CEO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신세계라는 기업이 가장 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리플렉션 AI라는 기업이랑 협력을 해서 짓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오늘 있었어서 뭐 전쟁과 관련된 좀 머리 아픈 얘기들은 빠르게 넘어가고요. 네. 엔비디아와 관련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부터 보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유가가 고점 대비해서 조금 내려왔어요. 유가가 왜 내려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좀 돼요. 이게 유가를 내릴 만한 재료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유가가 요만큼 내려왔거든요. 3.85%. 아유, 많이 내려온 거죠. 아, 그런가요? 95 미만으로 내려왔다는 거에 의미를 좀 부여합시다. 그렇죠. 네. 네, 뭐 차트상으로 막 급격하게 아직 뭐 하방으로 갔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계속 올라가면서 리스크를 프라이싱 하다가 그쵸. 이제는 조금 내려오면서 다시 시장이 좀 반등하는 그런 그림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톡 올라가다가 톡 내려간 게 아까 그 저희 이제 속보 자막으로도 나갔습니다만 자막이래 채팅으로도 보셨겠습니다만 네. 엔비디아가 이제 2027년도 기준으로 1조 달러 달성하겠다 매출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고 나서 좀 빠졌어요. 그래서 1조 달러? 야, 이거 너무 오버 아니야?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치만 엔비디아가 그 이후에 계속 신제품들을 발표하면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뭐 실망감에 쭉 빠지다가 다시 언급되면 또 올라가고 마치 한창 국내 증시 그 테마장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언급만 한번 되면 올라가고 안 되면 실망에 내려오고 이런 그림을 계속 그렸던 장 막판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S&P 500 지수 어쨌든 유가가 좀 내려오고 그리고 달러도 좀 내려오고 전반적으로 매크로 변수가 완화가 좀 되다 보니까 S&P 500 지수에도 많은 종목들이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7% 올랐고요. 시게이트 3.9%, 샌디스크 6%, 웨스턴 디지털 5%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쪽이 역시나 오늘도 좀 두각을 드러냈고요. 샌디스크는 뭐 미국에서 밈디스크라는 별명이 생겼대요. 미국 주식 미국의 그 국내 분들, 미국 투자자들이 네. 샌디스크를 놓고 마치 밈스탁처럼 다들 난리가 났다는 너무 거예요. 급등하고 막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차트 잠시 후에 보여드리면 그 샌디스크 주가가 다 올라왔거든요. 네. 진짜 고점까지. 네. 회복했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거는 뭐 거의 거래가 1등 압도적인 1등을 최근에 기록할 정도의 종목이 돼서 이게 약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샌디스크에 대한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러셀 2000 쪽도 대부분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좀 내려오고 달러도 매크로 압박이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많이 씻어내는 러셀 2000의 그림이었습니다. 유가가 내려오면요. 금리도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내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유가가 좀 내려왔고 달러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크로 변수가 많이 그 최고 리스크를 반영했을 때에 비하면 많이 좀 내려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금 가격도 계속 최근에 하향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상승 탄력이 남다릅니다. 지난번에 7만 달러 근처 왔다가 7만 1천 달러 왔다가 금방 그걸 다 뱉어냈었는데 지금은 다시 7만 4천 달러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300달러, 350달러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제가 비트코인이 그나마 좀 희망이 되려나 싶었는데 이제 다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리플도 7%, 솔라나도 6%, 도지코인도 6%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이 이게 과연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인지 뭔가 기대하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이제 그 정도 하락했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가 돼서 올라간 건지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는 한데 네.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요거 가상자산 시장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다 얘기했고 저희가 3월 초부터 서클 얘기 많이 했잖아요. 크립토 플러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잖아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이거 예술이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한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부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비트마인 투자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부디 올해는 조금 이제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쟁 관련한 내용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유가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 선박 호위 연합이라고 해야겠죠. 연합군처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을 호위하는 군대를 결성할 예정이고 거의 뭐 대화가 끝났다라는 누구랑 얘기가 하는 거예요? 있어요. 누구랑? 7개국이라고 돼 있는데 누가 한대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애매하게 말했어요. 어떻게요? 이걸 내가 공개하면 그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다. 뭐 일부 국가들은 지금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묘한 그런 실망감도 같이 드러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거에 대해서 공개할까 말까 이런 얘기를 계속 여기 비행기 안에서도 하고 백악관 앉아서도 하고 지금 뭐 장 끝나고도 하고 계속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속보로 얘기해 주신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주한미군을 거론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도 다 연결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개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유일하게 제가 확인했던 나라는 일단 독일은 본인들 안 간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스페인은 뭐 최근에 계속 미국이랑 좀 척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 간다라고 했던 거 독일 하나뿐이고요. 네. 간다고 했던 건 아무 나라도 아직까지는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이 호위연합뿐만 아니라 뭐 지상군 파병까지 지금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니까 많은 나라들이 지금 조금 난감한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왜 또 난감하냐면 We will remember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정말 열의가 강한 나라들이 있고 오고 있고 도착하기 시작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나라도 있고 우리가 40년 동안 수백억 달러를 들여 보호해온 나라 중 한두 곳은 참여하지 않을 것을 여기서 약간 제가 움찔하더라고요. 40년. 예. 누가 봐도 대한민국인데.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권장한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국무총리가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었나 보다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프랑스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우리 들어갈게 얘기는 안 했지만 뭐 그 전부터 계속 들어갈까 말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속보가 나가고 있네요. 미중 정상회담, 그러니까 요거는 밤새 계속 나왔던 얘기이긴 맞아요. 해요. 근데 네. 트럼프가 처음에는 이제 뭔가 중국이 군함 안 보내니까 마치 땡깡 부리듯이 나 그러면은 미중 정상회담 안 해 이런 쪽이었는데 베센트 장관이 그거를 좀 이제 커버를 했죠.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국이니만큼 좀 맞아요.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다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 달 연기를 요청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백악관에서 공식으로 내놓은 내용인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걸 시장은 반영을 하면서 그래도 연합군 체제가 구축이 되고 이 호르무즈에 대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점에서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통행이 은근히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근히요. 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튀르키예 그리고 인도 최근에 중국으로 향하는 그런 운반선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간밤에도 한 2척 정도가 LNG 운반선이 통과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베센트가 좀 등장을 합니다. 이란 유조선 통과를 우리가 허용하고 있다.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이 번역이 이게 잘못된 건가 싶었어요. 이란이 통과를 허용시켜주는 게 아니라 베센트가 통과를 허용시켜준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도 계속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너네 것만 통과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참고 있다. 우리도 지금 계속 보고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준 거고 그래서 우리 것도 이제 통과시켜줘에 대한 그런 압박을 좀 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베센트는 재무장관이잖아요. 네. 그냥 대변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뭐 그렇죠. 백악관 대변인이에요. 저는 왜 자꾸 베센트가 뭘 자꾸 이렇게 사실은 저는 베센트가 네. 완전 실세 오브 실세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세가 2명 있었죠.
베센트와 러트닉. 근데 러트닉은 앱스틴 이슈에 지금 완전히 잠식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괜히 얘기를 했다가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그 이슈를 좀 덮으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베센트가 계속 수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어쨌든 그래서 베센트가 나와서 이란 유조선 통과 허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보니까 지금 계속 원유 수출이 나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 쪽으로 나가는 건 페르시아만을 떠났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미국이 뭔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란에서 그 호르무즈가 완전 막힌 줄 알았는데 조금씩 나가고 있더라. 네. 블룸버그에서도 한 12척까지 간밤에 좀 증가를 했더라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유가에 대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구나 라는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베센트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유가 급등 이거 너무 과도하다. 물론 지금 당장 끝나지는 않겠지만 이게 뭔가 이란의 전략의 일부인 것 같다. 유가를 계속 높이고 이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 다 통행 보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좀 시장을 무마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란의 미사일 잔량이 한 8%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 전쟁 곧 끝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보니까 그 크루즈 미사일이나 발리스틱 미사일은 많이 줄었고요. 드론의 움직임도 꽤 많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는 횟수가 줄었다라는 거지. 맞아요. 저게 이제 뭐 가지고 있는 비축된 미사일이 없다라는 그건 사실 아니에요. 데이터는 잘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걸 보면서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인가 보다. 그리고 이번에 하르그섬 때린 것도 결국 그 군사시설을 폭격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있었나 보다라는 점이 또 시장에서 안도감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은 이미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휴전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지만 전쟁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곧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란의 그 외무장관이랑 미국 대사 위트코프가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란과 미국 간의 뭔가 고위급 분들이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도 근데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또 있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되는 건가? 이 사람이 맞나? 그리고 이렇게 좀 뭐 사망설도 고민한다. 있잖아요. 맞아요. 모스타바 사망설. 네. 근데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크게 다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첫 폭격이 있었을 때. 그래서 뭐 러시아로 후송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맞아요. 러시아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카더라 통신도 있어요. 그래서 이란 안에 그 어떤 그 카운터 파트너, 미국이랑 협상을 담당할 카운터 파트너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혼재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둘 다 이렇게 협상의 의지도 있고 협상이 물밑에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가를 좀 내리는데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소식은 또 밤사이 계속 전해졌죠. 그니까요. 그래서 이게 연기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여기 앉기 직전에 속보가 전해지면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결국에는 두 그 대표단 베센트와 그쪽에 이제 왕이가 만났을까요? 아무튼 대표단이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진행을 했고 어쨌든 그 합의할 내용들을 어느 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를 놓고 얘기하다가 연기 가능성이 나왔는데 뭐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일단 뱉는 스타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왜 연기를 하느냐 갑자기 이러면 시장 불확실성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걸 또 이렇게 수습을 합니다. 지금 이란 상태나 물류나 이런 부분들 호르무즈나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중국까지 가지 않고 워싱턴에 있으려면 그러면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화가 안 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원래 계획했던 일정이 좀 틀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미국의 뭐 이란과의 전쟁을 4, 5주 동안 마무리하고 그걸로 이제 그거 카드를 들고 가서 중국과 협상을 하고 이런 그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꼬인 거는 있다라고 보기는 해야겠죠. 뭐 100%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보도가 조금씩 나왔는데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량 증대 방안 논의했다고 하고요. 또 보잉 항공기 얘기했다고 하고요. 석탄, 석유, 가스 구매량 확대 필요성.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좀 보이는 게 이건 있어요. 미국이 자꾸 중국한테 에너지를 사라고 하잖아요.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한테 에너지를 굳이 막 이렇게 구매할 필요가 크게 없었거든요. 베네수엘라도 있고 이란도 있고 또 쿠바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자꾸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계속 협상을 짓는 거죠. 근데 중국은 뭐 나름대로 알아서 뒤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랑도 잘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건이 좀 안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건설적인 회담은 했다고 하는데 뭐 크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네. 명성님이 베네수엘라도 있고 네. 이란도 있고 쿠바도 있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이 세 국가의 공통점이 있어요. 중국. 미국이 네. 뭔가 압박을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사실 쿠바 사태는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맞아요. 쿠바도 지금 거의 정부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다음 타겟이라고 하죠. 네. 네. 근데 다음 타겟 안 해도 알아서 지금 다 맞아요. 뭔가 그래서 얘기가 되게 쉬울 국민적으로. 것이라고 트럼프는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트럼프의 빅피처대로 이거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일부 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좀 믿고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호르무즈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기대한다라는 부분들을 또 얘기를 했고요. 네. 중국은 그러면 미국이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뒤틀렸을 뿐이지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스케줄이 조금 꼬였을 뿐이지 뭐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유가가 이틀 동안 급등한 이후의 평균 S&P 500의 수익률 데이터를 급락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네. 급락한 다음에 S&P 500의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아니다. 크게 급등이 움직임이 맞다. 없는 죄송해요. 거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없고. 잠깐만. 예. 유가가 유가가 이때 급등한 급등을 거. 예. 처음에 했죠. 예. 그리고 나서 한 1년 동안 그 이후에 유가가 급등을 했으니까 S&P가 빠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후의 수익률이 어땠냐? 예, 그겁니다. 역사적으로 그 예, 흐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우리가 급등하는 그런 이례적인 일들이 평소에는 없었으니까 그 데이터 별별 맞아요. 사실 데이터들이 미국에 많잖아요. 맞아요. 한번 예. 볼게요. 그래서 그 정도의 그 원유의 위기가 있었을 때 네. S&P 500이 정말 위기를 겪었느냐인데 유가가 급등하면 뭐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가 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걱정을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86년도, 91년도, 98년도, 2003년도, 2016년도, 2020년도 전부 다 S&P 500이 연간 기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두 자릿수 넘게 상승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24% 정도의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2008년은 요거는 사실 특이 사항이죠. 요거는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였으니까 불가피했던 거고 그럼 올해도 과연 그렇게 될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최근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1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급등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 급락했겠죠. 그것도 처음에는. 있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서서 올라갔었던 그 평균을 봤더니 맞아요. 24%였다. 네. 근데 미국은 이번에 별로 안 빠졌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럼 앞으로도 더 오른다는 건가? 사실 이번에 빠진 게 한 5% 정도 되거든요. 맞아요. 지수 기준으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리바운드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최근에 달러가 올라가면서 미국 쪽으로 다시 자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그 달러 약세 보일 때 그 비미국을 사라 막 이러면서 한국 주식으로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쵸. 그게 은근히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야데니는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중한 태도. 아무래도 유가가 지금 조금 내려온 거 가지고 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내려온 배경도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여전히 투자자들은 원유에 대해서 약간 밈 스타일로 트레이딩을 급격하게 밀고 있고요. 달러도 계속 상방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반대로 증시는 풋옵션 그러니까 하방 쪽을 보고 있다라는 게 블룸버그의 그런 분석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매크로가 너무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중심을 잡기가 어렵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직까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관점이 여전히 있어서 뭐 불확실성이 끝났다라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유가도 최근에 보니까 이번에 이제 3차 걸프전이라고도 누군가는
지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유가가 올라간 게 역대급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어제 뭐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만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0.2포인트로 빠졌습니다. 원래 플러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제조업이 좀 빠졌다는 건 혹시 경기 침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요즘 그 유가를 보면서 우리가 주식시장의 투자 시계를 잡기는 하지만 네. 유가가 좀 떨어져서 주식시장이 반등한 건 사실이지만 계속 떨어지지 않으면 뭔가 고유가의 고착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90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각에서는 AI가 더 빨라져야 되고, 그리고 뭐 로봇 자동화가 더 빨라져야 되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갑자기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맞아요. 분기 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반기에 한 번씩 실적 발표를 한다면서 그것도 사실 몰랐어. 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반기면 너무 길어가지고. 저도 별로 좋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트럼프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애초에 얼마 전에 한 1년 전쯤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걸 실제로 검토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다음 달까지 또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빨리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해왔나 봐요. 트럼프 뜻대로 사실 된 게 생각보다 미국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관세도 위법 판결이 났고 파월 기소했던 것도 결국 그 뒤로 물렸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시장에서는 반반 갈려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성적표를 네. 빨리 보고 싶잖아요. 그쵸? 우리가 테슬라의 막 월 단위로 판매량 수익 따라가고 이런 것처럼. 근데 기업 입장이나 뭔가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조금 터미 있게 맞아요. 공개를 한다면 뭔가 퍼포먼스를 이렇게 응축시켰다가 보여주고 해서 조금 부담을 덜 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약간 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테크 기업과 금융사들의 약간 그 주도권 다툼이라는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테크사와 금융권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원래 좀 그 전통 금융사와 뭐 전통 언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원래 미국도 이렇게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를 안 했대요. 근데 막 금융 위기가 오고 대공황이 오고 그때부터 이제 금융사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너무 자기들 위주로 모든 걸 짜놨다는 거예요. 그들은 빨리빨리 이거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공개가 돼야 실적 되니까. 내게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투자를 많이 하고 막 우주로 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테크사 중심의 어떤 바뀌었잖아요. 꽤 많이. 텀이 좀 길어져야지 그들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이 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옮겨가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제 또 엔비디아 젠스당 CEO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나는 뭐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오신 걸 안다. 뭐 월가에서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신 걸 안다. 나도 주식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개발자들이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런 미묘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거의 일환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과연 이게 이제 진짜로 만들어지게 될지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인 종목들 방산주와 또 에너지주의 엇갈린 곡선. 근데 뭐 사실 다 우상향 추세인 거 아니에요? 네, 맞기는 한데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제가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전황이 정확히 어떻게 흘러간다 이거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시장은 항상 옳다고 믿기 때문에 방산주는 전쟁 끝나고 나서 고점에서 계속 빠졌어요. 근데 정유주, 에너지주는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쟁은 어쩌면 생각보다 길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고유가의 고착화는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가 또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메시지로 좀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비료 관련주는 연이틀 좀 약세가 나왔습니다. CF 인더스트리, 모자이크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렇게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참고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해운주가 이제 좀 반등을 했어요. 겐코시핑이라는 종목이 7.5% 급등을 했는데 이제 배가 좀 다닌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급등을 했던 게 인상적이었고요. 델타항공도 뭐 유가가 여전히 비싸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3.5% 최근에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들이 올라왔다라는 게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멜리우스에서는 크루즈 주식도 최근에 유가 때문에 많이 빠졌거든요. 역사적으로 크루즈 주식 20% 빠졌으면 보통 매수 기회였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봤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재관점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GTC가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명사님이 기대가 너무 컸을까 했는데 사실 저는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좀 시장에 뭔가 미지근한 그런 반응 때문에 안 좋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정도는 선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가 언급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는데 오늘 국장이 그래서 너무 좀 기대가 기대돼요. 돼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결국 1.6% 상승으로 끝났잖아요. 저 박스권 언제 뚫어낼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2% 넘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일봉으로 윗꼬리가 다 이렇게 길게 달렸죠. 무엇이 윗꼬리를 달게 했는가.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엔비디아 실적과 뭐 지금까지 만들어온 과정과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 그대로 갔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뭐 자기들이 토큰 킹이다 이러면서 뭐 이런 장면 제가 이거 눈을 의심했어요. 이거 실제 어제 밤사의 장면이에요? AI 뭐 합성 이런 거 아닙니다. 토큰 킹이다. 앞으로 이제 토큰의 시대가 올 거니까 우리가 거기서 킹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만세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고요. 하이퍼스케일러들과의 협업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시간 순으로 제가 쭉 정리를 한 거니까 엔비디아가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구나 보시면 돼요.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AWS,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라클 등과 우리는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을 시켜줬고요. 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빨리 넘어갔고 그리고 팔란티어와 델 사실 이것도 그렇게 뭐 신선한 얘기는 아니죠. 팔란티어와 델이 항상 핵심 파트너로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 지역이랑 현장에 배포할 수 있는 AI 플랫폼 구축의 핵심 파트너. 결국 계속 지금 이번에 전쟁을 하는 걸 봐도 그렇지만 팔란티어가 계속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AI 시스템이 해외로 자꾸 나갈 때 팔란티어랑 같이 이렇게 그리고 델과 함께 서버를 같이 이렇게 쭉 이식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엔비디아에게는 핵심 파트너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팔란티어와 델 테크놀로지스 특히 델의 주가가 3% 넘게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세대 AI는 역시나 추론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 챗GPT 대비해서 컴퓨팅 요구량이 최대 10,000배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AI가 점점 확산될 수밖에 없다. 토큰이 이렇게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게 거기서 바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2027년까지 매출 1조 달러 달성을 기대한다. 그래서 AI 인프라 수요를 확인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근데 요걸 발표하면서는 사실 엔비디아의 지금 연간 매출이 요거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거든요. 근데 1조 달러 지금 되겠어? 거의 뭐 4배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어? 라는 우려에 엔비디아 주가는 조금 밀리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는 상승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샌디스크 거의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6% 급등했고 마이크론도 3.7% 올랐습니다. 이거보다 더 잘 가고 있었는데 요 1조 달러 얘기 나오면서 약간 좀 이거 좀 과하네 이러면서 좀 빠졌던 게 있었는데 그치만 어쨌든 토큰이 10,000배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그만큼 계속 필요하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붙었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일 모레 제가 이 자리에서 마이크론 실적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도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신제품들이 속속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베라 루빈 그러니까 루빈은 GPU고 거기다가 베라라는 CPU 달아서 공개를 한 건데 이게 나올 때도 사실
뭐 블루필드 4 스토리지, 스펙트럼 X 코 패키지, NV링크 6, 뭐 액체 냉각 방식을 채택했다. 이런 얘기 사실 다 알잖아요, 이제는. 네, 여러분들이 너무 엔비디아에 대해서 똑똑해지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졸리더라고요. 네. 아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때는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0.5% 플러스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다들 졸고 계셨나 봐요. 맞아요. 이거 아는 얘기잖아. 뭔가 좀 신선한 걸 줘. 새로운 거. 네, 새로운 걸 줘. 혁신적인 거. 근데 여기서도 계속 베라루빈 덕분에 앞으로 이 정도의 매출이 늘어날 거고 뭐 이렇게 될 거다. 저 그래프 보면은 진짜 놀라운데요. 그쵸? 5배. 대단하긴 하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루빈 나올 거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였고 파인만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파인만. 네, 그래서 루빈 다음에 파인만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파인만과 관련된 재원들과 이게 결국 파인만이 들어가면 렉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 안에 당연히 HBM도 많이 들어가고 GPU도 CPU도 많이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실적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 알겠고 다음은 뭔데 이런 분위기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그룹.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울 만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최근에 엔비디아가 그로크, 이거 사실 그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 그록이랑 다른 겁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그건 그록의 K고, 이거는 그록 Q예요, Q. 근데 거기서 LPU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추론의 시대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그 GPU와 LPU, 뭐 XPU 막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는 건데 그 단계에서 LPU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로크를 인수를 한 거고요. 그럼 요거는 담당을 누가 하느냐? 거기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담당을 할 것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최근에 주문을 넣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 삼성전자 주가도 뭐 기대가 되지만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젠슨왕의 입을 타고 삼성 파운드리가 나왔다라는 건 기대를 가질만 하죠.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세계 얘기도 간단하게 나왔었는데 뭐 그건 그림까지는 아니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CPU 방금 뭐 이거 뭐 시그널 아니죠? 머리를 넘기고 한 거 뭐 사야 된다 뭐 이런 시그널은 아니었죠?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CPU 있잖아요. 네. 요거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광 케이블, 광 트랜시버 네. 이런 부분들 생각보다 좀 애매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광을 논의가 많다. 막 그 이번에 코이어런트랑 루멘텀이랑 투자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확 그 바람 확 넣나 보다 싶었는데 광 쪽으로. 근데 지난번에 왜 브로드컴 실적 발표했을 때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광이 뭐 물론 미래에 중요한 건 맞지만 지금 구리도. 여전히 구리가 중요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구리와 광을 동시에 확장할 거다. 그냥 같이 간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광을 투자한 거지만 네. 광 확장을 할 것입니까? 네지만 구리는 여전히 중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리 용량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루멘텀과 코이어런트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음봉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루멘텀은 상승하긴 했지만 0.38%에 그쳤고요. 코이어런트도 1.9%에 그치는 조금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네. 거고 여기서부터는 장이 끝났는데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안 넣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끝까지 좀 보면서 넣어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우주로 데이터 센터 뭐 결국 이게 뭐 만들었다 이건 아니지만 스페이스 원 베라루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다는 건 앞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H100보다 25배 많은 AI 컴퓨팅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여전히 살아있고 결국 이거를 여기서 언급을 한 건 최초거든요. 이 GTC에서 언급을 한 건 최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 막 그 장이 끝났기 때문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오늘 국내 증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모클로라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가 하드웨어만 파는 기업이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 오픈클로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용 AI 에이전트 우리도 소프트웨어 이렇게 만들었고 요거를 지금 자꾸 쓰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 뭐 세일즈포스나 뭐 이런 기업들한테 납품을 해봤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이런 것도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하고 또 네모트론 이거는 네모클로는 기업용이고요. 네모트론은
LLM 추론 모델입니다. 본인들이 이제 그 B2C로 나갈 수 있는 LLM도 만들어 봤는데 그 오픈클로에다 올려보니까 우리 거 4등 하더라고요. 우리 거 생각보다 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랑 뒤지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도 우리 잘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의 그 핵심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 이제 뭐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AI에서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에이전트 서비스 기업이 분명히 될 것이다. 우리도 토큰을 많이 발행할 거고 그들도 토큰을 소비하는 그런 기업들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I 밸류체인에 소프트웨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좀 품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놓칠 수 없죠. 여기 보시면 친숙한 차량이 한 대 보이죠? 파란색 차량. 제네시스입니다. 네. 현대에 대해서 로보택시 협력을 한다라는 부분. 우버와 현대, 비아디, 닛산, 뭐 지리자동차 같이 협력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 이미 장 끝났기 때문에 반응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우버는 시간 외에 이 반응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또 이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은 뭐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계속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앞으로 5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올라프랑 마지막에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GTC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의 GTC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얼마나 또 반응을 하게 될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우버의 주가가 많이 올라요. 2% 넘게. 네. 네. 우버 얘기하네요? 우버 방금 말씀드렸어요. 우버 얘기 더 안 해도 되죠? 네. 네. 그러면 마무리하는 걸로? 네네. 마무리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파스타 먹어도 되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최현석 파스타, 여러분들 최현석 셰프 파스타 저희가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요 저희가 관자가 들어가 있는, 관자 맞죠? 가리비 아니죠? 가리비가 관자고 관자가 가리비네요. 그거 들어가 있는 토마토 파스타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아침에 요거 먹을 때 젓가락 말고 포크로 먹어야 이제 느낌이 사는데 여러분들 그냥 맛있으면 되잖아요. 요건 이제 우리 명성님이 일단 맛있게 드셔주시고 맛을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명성님 열심히 먹는 사이에 저는 노트북 하나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무게가 꽤 나가요. 무게가 나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성능이 좋다라는 건데 삼성 코어 i7 램 24기가 제품을 최초로 87만 원대에 준비를 했습니다. 코어 i7 램 24기가 그리고 1.2TB 듀얼 스토리지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이고 D램 가격이 폭등을 해서 지금 보니까 부품값만 30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문서 그리고 영상 작업까지 된다니까 사양이 높은 노트북인 거죠. 여기 최적화된 15.6 풀 HD 대화면 제품이고요. 걱정 없는 A급 리퍼 안심 제품으로 12개월간 무상 보증이 가능합니다. 지금 무거워가지고 한 손으로 들기 좀 힘든데 그러니까 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사양 좋은 노트북 필요하셨던 분들 데스크탑 대용으로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이 87만 원대예요. 100만 원도 안 하는 가격으로 좋은 제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최현석 셰프의 초이닷 가리비 토마토 파스타. 아우 군침나. 이 제품은 저희가 450g짜리 2인분이거든요. 요거 한 봉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한 봉지에 2인분인데 요거를 저희가 4팩을 총 드립니다. 요거를 3만 원대에 가져갈 수 있고요. 1인분에는 5천 원도 안 하는 4,975원 꼴입니다. 가리비 관자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 가리비 관자 보이시죠? 이게 통째로 들어가 있고요. 프라이팬에 그냥 5분 동안 이렇게 볶아주시면은 바로 완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 먹었어요? 맛있네요. 그래요. 이렇게 일단 관자가 되게 딱딱하고 질길 수가 있잖아요. 전혀. 맛있다. 관자 약간 수비드한 느낌?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는 관자 오랜만에 먹네요. 명성님 다 먹으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관자 너무 맛있었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토마토 파스타도 저 원래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일 파스타와 크림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전 토마토도 좋아. 다 진짜요? 좋아요. 파스타 다 좋아요 사실. 근데 토마토는 약간 향이 좀 셀 때 별로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담백하고 좋네요. 그리고 신 느낌이 없고. 이게 보니까 고추가 조금 들어가 있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와. 약간 매콤한 맛이 살짝 끝에 너무 그렇다고 맵지 않고요.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 매콤한. 맞아요. 거기 딱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아침에 급하게 뭔가 먹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 이제
반찬 투정하느라 아침 안 먹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이제 금방 해가지고 먹이면은 든든하게 아침 챙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제품 득템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는 저희가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선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